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슬아에 아들 하나 두었는데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으로 장만한 이 32평 아파트도 결국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 혜진이와 함께요. 엄마 미안해. 잠깐만 있다 나갈게.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아들 부부가 함께 있으니 집안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혜진이는 착했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선 그랬어요. 어머님 식사 차려드릴게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공손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혜진이의 눈빛이요. 제가 말을 걸 때면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그 눈빛을 저는 느꼈어요. 가끔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가 안 보는 곳에서요. 복도를 지나다가 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도요. 그래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싶었어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면접 본다고 나가기도 하고 이력서 쓴다고 방에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엄마 곧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을게. 조금만.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혜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당신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거품이 묻은 그릇을 들고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뭐라도 되면. 곧. 벌써 3년째 곧이야. 혜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난 뭐야. 시어머니 눈치나 보면서. 혜진아. 이 집이 얼만데. 이걸 팔면 우리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3개 틀었어요. 설거지 소리로 그 목소리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야, 혜진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 그냥 푸념이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서재 쪽을 자주 기웃거리는 모습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 갔다가 장을 덜 봐서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뭔가 놓고 온 게 있어서 황급히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서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혜진이가 제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여러 서류들을 꺼내서 보고 있었어요. 혜진아. 제 목소리에 혜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황급히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민수 오빠가 서류 좀 찾아달래서요 헤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서류? 아, 그게 은행 업무 관련해서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네요. 혜진이는 얼른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확인했어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정리해둔 대로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찾으려고 했던 걸까? 그날 이후로 혜진이는 저를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밥상을 차려줄 때도 뚝 하고 내려놓는 식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엄마 요새 면접 많이 봤어. 곧 취직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정말 미안해, 엄마. 조금만 더 있을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며느리도 힘들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5월 초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다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응? 인감증명서 어디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감증명서요. 그건 함부로 줘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왜?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나 봅니다. 혜진이가 살짝 움찔했어요. 아, 민수 오빠가 은행 업무 좀 볼 게 있다는데 필요하대요. 무슨 은행 업무? 그게 대출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출이요. 제 명의로요? 그건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어조였어요. 인감증명서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혜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하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가 든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인감증명서라니. 왜 그런 걸 달라고 했을까요? 은행 업무라면 민수 본인 명의로 하면 되는데 왜 제 걸 달라고 한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혜진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밥상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말도 안 걸었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집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야. 응, 은주야. 우리 제주도 한번 갈래? 요새 날씨 좋잖아. 꽃도 피고. 제주도요. 오랜만에 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글쎄, 나 요새 집 비우기가. 말끝을 흐렸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혜진이 눈치도 보이고. 왜? 아들 부부 있잖아. 2박 3일만. 응? 그래도. 망설이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좋겠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엄마, 우리 있으니까 편하게 다녀와. 집 걱정하지 말고.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조심히 다녀와 정도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거의 떠밀다시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엄마 언제 여행 가봤어? 다녀와, 우리가 집 다 볼게.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은주도 전화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고 민수도 저렇게 말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은주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파란 바다, 따뜻한 바람, 만발한 꽃들.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얼굴이 어두워. 은주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밤에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은 괜찮을까? 민수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했을까? 불안감이 자꾸만 커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2박 3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어. 민수와 혜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 재밌었어?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응, 좋았어. 근데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서 쉴게.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수와 혜진이가 달라졌습니다. 여행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엄마, 오늘 뭐 드실래? 혜진이까지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일로 냉랭하게 대하던 그 며느리가요. 이상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은 긴장한 모습도 보였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면 화들짝 놀라거나 전화 통화를 급히 끊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어요.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민수와 혜진이의 이상한 태도는 계속됐어요. 친절하다가도 갑자기 긴장하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인 거지?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6월 중순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띠리리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아침 9시였어요. 택배치고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낯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부산에 면접 보러 가. 부산? 갑자기? 응, 괜찮은 회사에서 연락 왔어. 2박 3일 걸릴 것 같아. 드디어 제대로 된 면접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잘 됐네. 잘 보고 와. 응, 엄마. 걱정 마. 혜진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그쪽에 볼 일 있어서요. 그래, 둘이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아침 민수와 혜진이는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응, 면접 잘 봐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며칠만 참으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면접은 어때? 아, 엄마. 괜찮아. 내일 최종 면접이야. 그래, 힘내라.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6월 중순 화요일.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했어요.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띠리리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낯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삿짐 센터 트럭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부부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분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분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남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뭐라고요? 네. 저희가 이 집 전세 계약했거든요. 오늘이 입주일이에요. 남자분이 손에 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제 집인데.
네. 어머님이 집주인이세요? 여자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요. 저는 박순자인데 이 집 주인이에요. 남자분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박순자님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그리고 제 도장, 제 서명까지.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계약 한 적 없어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했어요.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이요. 저희가 집 보러 왔을 때 아드님이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아드님이요? 네, 박민수 씨. 어머님 여행 가셨을 때요. 제주도 다녀오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여행 간 사이에 민수가 집을 보여줬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보증금은 박민수 씨 계좌로 다 입금했고요. 3억이요. 3억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여기 입주하는 사람인데요. 50대 부부도 놀란 표정으로 여자를 봤습니다. 네. 저도 이 집 전세 계약했어요. 오늘이 입주일이어서. 여자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50대 남자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같은 날짜에 계약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정식으로 했어요. 2억이요. 저희는 3억입니다. 현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개의 전세 계약서. 같은 집. 같은 날짜. 모두 제 이름으로.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손이 떨렸어요. 혜진이에게도 걸어봤습니다. 현재 전화를. 둘 다 꺼져 있었어요. 아드님한테 연락 안 되세요? 50대 남자분이 물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어요. 뭐라고요? 남자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어머님 정말 계약 모르셨어요? 여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이 도장은 뭡니까? 이 서명은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제 도장, 제 서명.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위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경찰 부릅시다. 지금 당장. 50대 남자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신고할게요. 여자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린 딸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 제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인 일,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라진 아들 부부. 민수는 부산에 면접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도망간 겁니다. 혜진이와 함께.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행 갈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을 때부터. 서재를 뒤졌을 때부터.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50대 여자분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두 세입자분이 신고를 했고 30분쯤 지나서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거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0대 부부, 젊은 여성과 아이, 그리고 저. 경찰관 2명이 각자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2장의 전세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집에 2건의 전세 계약이네요. 이게 사기 아닙니까? 제 퇴직금 3억이 다 들어갔어요. 50대 남자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호였어요. 옆에 계신 분은 부인이셨고요. 저희 이름이 김철호, 정미숙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정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김철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후 준비하려고 전세 살다가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사려고 했던 돈이에요. 그게 다 여기. 부인 정미숙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했는데. 젊은 여성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이혼하고 위자료 받은 게 전부였어요. 이영미 씨가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2억이요. 제 딸 키우려고 모은 돈이에요. 전세 살면서 아이 학교 보내고 제가 일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딸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울어? 그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님, 경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계약 정말 모르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계약 한 적 없어요. 그럼 이 도장과 서명은요? 제 거 맞지만 제가 찍고 쓴 게 아니에요. 위조된 겁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한 거로 보이는데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네. 부산에 면접 보러 갔다고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요. 언제 가셨습니까? 사흘 전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적한 것 같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네요. 계획적.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일단 아드님과 며느님에 대한 수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정식으로 진술하러 경찰서에 오셔야 합니다. 네. 피해자분들도 고소장 작성하셔야 하고요. 김철호 씨와 이영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세입자 2분은 이삿짐을 다시 싣고 떠났어요. 갈 곳이 없다며 울면서요.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2장, 위조된 제 도장과 서명, 사라진 아들 부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어머님, 이 계약은 위조로 무효입니다. 어머님은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대인 행세를 한 건 아드님과 며느님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세 계약은 무권대리, 그러니까 권한 없이 체결된 계약이에요. 어머님이 승인하지 않는 한 어머님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 저 세입자분들은요?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배상 청구를 하셔야 해요. 제 아들을 고소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도 포함되고요. 피해자분들이 고소하실 겁니다. 어머님도 협조하셔야 해요. 고소. 제 아들을 고소한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만약 어머님이 이 위조 계약을 인정하시면 어머님이 임대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머님께 오게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억이요. 어머님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조 계약을 인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드님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분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지나는데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아침에 경찰차가 왔던데.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요새 안 보이던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수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서랍도 모두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서랍장 위에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사진을 들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영미 씨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모텔에 묵고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보증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어머님이라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김철호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막막합니다. 퇴직금이 전부였어요.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영미 씨의 딸아이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속인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했다니. 제 부주의였을까요?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잘못이에요. 혜진이의 잘못이고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을 정말 고소해야 하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창밖으로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변호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드님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제 아들을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민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민수의 물건들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어릴 적 읽던 책 상장 몇 장.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 돌잔치 때 한복 입고 웃던 민수.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때였어요. 남편이 민수를 업고 달리기를 하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그때는 행복했어요. 남편도 있었고 민수도 착했고.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 때 찍은 사진.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가 변한 건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지도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7년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기억나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민수가 의지가 됐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민수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려고 했어요. 용돈도 필요한 것도. 민수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돈을 보탰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했어요.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을 때도 반겼습니다.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엄마의 집, 엄마의 돈, 엄마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이 집 팔면
혜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동의했겠죠. 아니, 민수가 먼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낳은 자식인데 고소를 한다니. 민수도 힘들었을 거야. 사업 실패하고 빚도 지고. 그래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엄마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일한 퇴직금입니다. 떨리던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년이요.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모은 돈. 노후를 준비하려던 돈.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영미 씨도 떠올랐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아이 키우려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린 딸아이가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 작고 맑은 목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이걸 덮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위조를 인정하면 제가 임대인이 된다고. 그럼 제가 5억을 갚아야 한다고. 제 집을 팔아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걸 덮으면요. 민수를 감싸고 없던 일로 하면요. 그분들은요? 김철호 씨 부부는요? 이영미 씨와 그 아이는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제가 덮어주는 게 정말 민수를 위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옳은 일을 해야지. 옳은 일. 그게 뭘까요? 제 아들을 지키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을 바로잡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김철호 씨, 이영미 씨.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저 집을 구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직하게 돈을 모으고 정식으로 계약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속았습니다. 제 아들에게요. 제가 그분들을 외면한다면요. 저는 민수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안 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 저는 위조된 계약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민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 마음은 아프겠지만요. 제 아들을 고소하는 게 가슴 찢어지게 아프겠지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소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에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구나. 하지만 이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내가 저지른 잘못을 똑바로 마주하고 벌을 받고 다시 사람답게 살기를. 그렇게 기도할게.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어요. 경찰서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형사과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젊은 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거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들을 고소하러 온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집에 들어온 일부터요. 혜진이가 서재를 뒤지던 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던 일, 제주도 여행을 가라고 떠밀던 일, 그리고 부산 면접이라며 사흘 전에 나간 일까지요.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 이야기라는 게, 제가 겪은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술이 끝났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고소장이었습니다. 피고 소인이라고 적힌 칸에 박민수, 정혜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들었는데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름을 썼어요. 박순자.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수사 진행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볕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 앞을 지나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김 여사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요새 무슨 일 있어? 며칠 전에 경찰차 왔던데.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게. 말을 흐렸어요. 민수가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그래도 우린 같은 동네 오래 산 사이잖아. 김 여사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사실은 그냥 궁금한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갈게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김 여사가 옆 사람에게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 같은 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 아주머니는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층수 표시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9층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외면. 이런 게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고모야. 민수 고모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아, 고모님. 순자야, 무슨 일이야? 민수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누가 고모한테 말한 걸까요? 아마 다른 친척이 전한 모양이었어요. 고모님, 그게. 아니, 자식이 뭘 잘못했으면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지 어떻게 경찰까지 가? 고모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고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민수가 사람들 돈을 5억이나 가지고.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경찰에 넘기면 감옥 가는 거 몰라? 알아요. 그래도 민수는 잘못했어요. 순자야, 너 정말 그럴 거야? 민수가 전과자 되면 어떡하려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에이 참. 답답하네. 알았어. 고모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수 삼촌이었어요. 남편의 남동생입니다. 형수님, 저예요. 네, 삼촌. 형수님, 민수 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요, 고소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삼촌의 목소리는 고모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역시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가족끼리 합의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돈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돈으로요? 민수한테 돈이 어딨어요? 그야 집을 팔아서라도 제 집을 팔라는 얘기였습니다. 삼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형수님, 민수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에휴. 삼촌도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가 여러 통 왔어요. 이모, 사촌, 언니, 조카. 다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가족이 그러면 안 되죠. 민수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응, 수진아. 언니 힘들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언니가 잘하고 있는 거야. 흔들리지 마. 고마워. 민수가 잘못한 거잖아. 언니 탓 아니야. 알지? 응.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들어줄게. 수진이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철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네, 김철호 씨. 어머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사님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쯤 끝날까요? 저희 계속 모텔에 있기가 힘들어서요. 최대한 빨리 될 거예요. 어머님, 돈은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찾을 수 있어요? 김철호 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형사님이 노력하고 계세요. 찾으실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그래야 하는데. 김철호 씨도 힘들었겠죠. 30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어머님, 죄송한데 수사 좀 재촉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형사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영미 씨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사 좀 빨리 안 될까요? 저희 정말. 다들 불안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친척 중 일부는 반대했지만 수진이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버티면 돼요. 조금만 더요.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님은 수사 중이라고만 하셨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살았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호 씨와 이영미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소식 없으세요? 언제쯤 될까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민수는 어디 있을까? 혜진이랑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 뭘 잘 지내. 도망 다니고 있겠지. 미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꿈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민수였어요. 엄마, 배고파. 꿈속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만 있었어요. 엄마, 배고프다니까.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전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씨, 저 김영사입니다. 네, 형사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검거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잡으셨어요? 지방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요. 민수가 잡혔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계좌 추적했습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해 놨더군요. 가상화폐로도 일부 바꿔놨고요. 그럼 상당 부분 찾았습니다. 동결 조치했고요.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세요? 네, 피해자분들 보증금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철호 씨, 이영미 씨. 그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잡혔다는 게요. 제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게 현실이 된 겁니다. 바로 김철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김철호 씨 민수를 잡았대요. 그리고 돈도 찾았대요. 전화 너머로 김철호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형사님이 방금 연락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미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영미 씨도 울먹이며 고마워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인 거였습니다. 며칠 뒤 형사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아드님이 구속됐습니다. 네.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송됐고요. 구치소요. 민수가 구치소에 갇혀 있다니. 그리고 아드님이 어머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면회요? 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오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뭐라고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엄마 살려달라고 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네, 어머님. 면회 안 갈게요. 안 가시겠다고요? 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민수를 만나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라고 하면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이요. 민수가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민수를 만나게 되겠죠. 법정에서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제가 증인이니까요. 재판 날짜가 적힌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그 날짜를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흔들리지 말자. 민수는 이제 남이야. 남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약해졌어요. 정말 남일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김철호 씨와 이영미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의 절박했던 목소리. 이영미 씨 딸아이의 맑은 눈동자.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민수를 만나게 돼요. 법정에서요. 뭐라고 해야 할까?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민수를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김철호 씨 부부와 이영미 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김철호 씨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오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영미 씨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저 앞쪽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초췌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혜진이도 들어왔습니다. 혜진이도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민수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입모양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정혜진은 피해자 박순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위조하여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5억 원이며 검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증인 박순자 씨, 증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일어나 증언석으로 걸어갔어요. 민수와 가까워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넌 내 아들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다신 그렇게 부르지 마.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언석에 앉았어요. 검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세입자분들이 집에 오셨을 때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박민수의 어머니이신데 고소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친아들인데.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혜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민수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뻔뻔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김철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일했습니다. 이영미 씨도 울먹였어요. 제 딸은요? 제 딸은 어떡하라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이 정리하셨어요.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정혜진은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6년이요. 피고인 정혜진은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철호에게 3억 원, 피해자 이영미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영미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난 거예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홀가분하면서도 쓸쓸했어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6년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으로의 삶이 막연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형사님. 압류했던 재산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전액 돌려드릴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환전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90% 이상은 회수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김철호 씨는 2억 8천, 이영미 씨는 1억 9천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형사님이 피해자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철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호 씨. 저 박순자입니다. 아, 어머님. 목소리가 밝았어요. 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형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대부분 찾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다시 전세 알아봐야죠.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건강하세요.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영미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전부는 아니지만 월세라도 얻어서 아이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잘 됐네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거겠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며칠 뒤 우편물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민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편지를 그대로 반송했습니다. 수취 거부라고 써서요. 일주일 뒤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도 반송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로는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엔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가끔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감옥에서 밥은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빨리 지웠어요.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어요. 김철호 씨, 이영미 씨.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잘했어. 그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은 잃었지만 양심은 지켰어요. 떳떳함도 지켰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동사무소에서 붙인 전단지를 봤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모임.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 그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피해자는 아니고요. 제 아들이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상담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도우신다고요? 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당연했죠.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모임에 온 거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을 고소하셨다고요? 네, 그래야 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대단하세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나갔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할 때 뭘 조심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실소유자가 누군지요. 보증금은 어떻게 넣어야 해요?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넣으셔야 합니다. 제3자 계좌는 절대 안 돼요. 인감증명서는요?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위조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제 실수가,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가 오빠한테 집을 넘겨주려고 하세요. 근데 오빠가 빚이 많거든요. 걱정돼서. 저는 그 여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세요. 그리고 만약 넘겨주시더라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어떻게요? 증여든 매매든 명확하게 하시고 계약서를 쓰세요. 그리고 저는 한참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네. 혼자 사는 게요. 혼자 장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게. 처음엔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걸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면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엔 3명 먹을 양을 샀는데 이젠 혼자 먹을 것만 사네. 달라진 일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차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민수는 뭐 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밥은 먹고 있을까요? 밤엔 잘 자고 있을까요? 아프진 않을까요?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끊어내려 해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에게도 피해자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잘못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민수가 감옥에서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6년 뒤 민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찾아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을 사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겠죠. 아들도 없이 며느리도 없이.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 양심을 지켰으니까요.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김철호 씨 부부는 잘 지내고 계실까요? 이영미 씨와 그 딸아이는요. 가끔 궁금했지만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분들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어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보, 저 잘하고 있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하고 있어. 고생했어. 그렇게 말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켰어요. 제 자신을요. 제 양심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혼자 아침을 먹고 모임에 나가고 저녁엔 차를 마시겠죠. 평범한 하루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평범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